출장 때문에 비행기에 막 올라탔을 때 집안의 카메라가 검은 화면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항공권을 취소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광경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4월의 어느 오후, 인천국제공항은 숨 막힐 듯한 혼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거대한 강화유리를 뚫고 들어와 특유의 항공유 냄새와 수천 명의 승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음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국내선 출발 라운지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거대한 비행기들이 꼬리를 물고 이륙하고 착륙하는 활주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 부산행 KE1115편은 45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회사의 중요한 입찰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있어야 했지만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초조함을 떨치기 위해 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스마트홈 관리 앱을 눌러 강남구에 있는 제 아파트를 확인했습니다. 집에는 2년 전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회색 줄무늬 고양이 보리가 저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보리는 순하지만 장난기가 많아 제가 외로워 보일 때마다 책장 위로 뛰어오르거나 소파를 긁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과 주방,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주된 이유는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보리의 걸음걸이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화면이 로딩되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옅은 회색 소파와 손으로 짠 카펫이 있는 익숙한 풍경 대신 스마트폰 화면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공항 와이파이가 동시에 접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 불안정한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앱을 껐다가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연결을 재부팅한 후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어둠이 모든 화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주방과 발코니 쪽 카메라도 확인해 보았지만 모두 신호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검은 화면들에서는 무서운 침묵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집 카메라 시스템은 최신 고급 기종으로 정전 시에도 6시간 동안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전원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기나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제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나선 이후로 스마트폰은 아무런 알림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가설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집에서 직접 전원을 차단했거나 신호 수신기에 손을 댔다는 것.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서기 전 남편 지우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판교에서 중요한 파트너 미팅이 있어서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좀 더 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제가 늘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착한 사람으로 제게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서툴고 느리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스마트 기기의 무지한 듯한 모습 때문에 저는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고 그 뒤에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고양이 보리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일에 대한 모든 생각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 게이트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어떤 사람들은 책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제 작은 세계가 거대한 폭풍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종종 여자는 자신의 가정에 대해 매우 강한 직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지금 그 직감이 제 머릿속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 검은 화면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공항 안내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승객들에게 탑승 준비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휴대 수화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옆에 놓인 작은 캐리어를 보다가 여전히 장치 응답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제가 이 비행기를 타면 이번 출장은 제게 큰 계약과 승진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떠난다면 결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오늘 아침 지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회피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대로 비행기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설령 어이없는 오해로 끝난다 하더라도 제 집이 평안하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어떤 경제적 계약보다 소중했고 저는 겉보기의 평온함으로 포장된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가 단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두었거나 화장실에서 바쁜 일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통화에서도 기계적인 소리만 들려오자 제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평소 지훈은 전화를 매우 빨리 받는 편이었고 바쁘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짧은 문자라도 남기곤 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침묵은 제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기억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요즘 외출할 때마다 부쩍 멋을 냈습니다. 제가 기념일에 선물한 비싼 향수를 자주 사용했는데 전에는 향이 너무 강하다며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손님 접대를 이유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집에 오면 바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다른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너무 관대해지고 그 관대함이 때로는 가장 완벽한 눈가리개가 되곤 합니다. 카메라가 꺼진 것과 제가 멀리 출장을 떠나기 직전에 지훈이 전화를 받지 않는 우연의 일치는 제 생각 속에서 배신이라는 그림을 점점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 했으며 스스로를 의심 많고 남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제가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스마트 도어락에는 출입 기록이 저장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동 기록을 확인했고 한 줄의 상태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외부에서 비밀번호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저와 지훈만이 아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오전 11시 제가 막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판교에 간다고 했는데 왜 그 시간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사용해 집에 들어왔을까요? 혹시 물건을 잃어버려서 다시 가지러 온 것일까요? 하지만 물건을 가지러 왔다면 왜 그 직후에 카메라가 고장났을까요? 지훈을 변호하는 모든 논리는 명백한 기술적 증거 앞에서 힘을 잃고 무의미해졌습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싹트기 시작했고 맹렬한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항공사 서비스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공항 풍경은 흐릿해졌고 오직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제 가정이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로 도망쳐 일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납득할 만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지훈의 얼굴을 보고 그가 저를 어떻게 대면할지 알아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배신은 치명적인 상처이며 저는 그 쓰라린 진실을 가장 마지막에 아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고양이 보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보리는 겁이 많아 익숙한 사람만 따랐습니다. 보리가 낯선 사람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제 명예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가난이나 고된 노동 같은 많은 것을 인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침대에서 벌어지는 기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커다란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본래 관대하고 화려했지만 지금 제게는 숨막히고 함정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속임수를 당할 만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문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로서 성공한 여성이면서도 남편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는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애써 쌓아 올린 완벽함이 그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찾게 만든 구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핸드백 스트랩을 꽉 쥐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훈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거는 전화는 그에게 흔적을 지울 시간을 더 주는 경고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습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미친 듯이 소리치거나 통곡하는 질투심 많은 여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냉정한 머리와 굳건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제 손으로 그 문을 열고 제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안내 방송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행 비행기의 마지막 승객들을 부르며 탑승구를 곧 닫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출발 게이트로 향하는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한 항공 보안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 공포가 가득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손에 든 탑승권을 내려다보고 견인차에 의해 비행기가 주기 위치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유리창 밖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저는 이 도시를 떠나 모든 의심을 뒤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발걸음이 도망자의 발걸음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게이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거슬러 걸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항공사 서비스 카운터로 직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일로 비행을 즉시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자 젊은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환불 수수료가 매우 높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갈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마친 후 저는 비행 취소 확인서를 받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도착 홀 출구로 곧장 달려나갔습니다. 자동 유리문을 나서자마자 서울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공기는 매연과 경적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시간에 강변북로가 심각하게 막히기 시작할 것을 알기에 택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카오티 앱을 열어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길이 아무리 멀고 햇볕이 아무리 뜨거워도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까지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제 정신은 스마트폰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카메라 관리 앱에 접속하며 기적처럼 화면이 다시 나타나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하는 검은색뿐이었습니다. 다시 도어락 기록을 확인했고 복도 초인종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지훈이 전원을 끄는 것을 잊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독립적인 장치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에 녹화된 짧은 영상을 보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날씬한 몸매의 한 여성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서성이며 초조하게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5분 후인 11시 그녀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지우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영상은 제 자존심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내가 막 떠난 대낮에 우리 집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택시는 도심의 붐비는 거리를 빠르게 지나 한남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강변의 푸른 가로수들을 보며 극심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저와 지훈이
주말 오후마다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길 하나하나가 저를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잔인한 진실로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지금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거나 행동을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는 경비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정문 로비가 아닌 경비실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등장이 경비팀이나 익숙한 이웃들의 주목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조용히 주민 전용 통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제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지만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으며 통풍구를 통해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제 아파트에 다가가 제가 직접 페인트색을 골랐던 두꺼운 오크 문 앞에 섰습니다. 전자 도어락의 경보음이 클까봐 지문으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백의 작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지막 예비수단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기계식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아주 천천히 조용히 돌렸습니다. 문 뒤에 나타날 광경에 대비하며 자물쇠 걸쇠가 풀리는 소리는 아주 작게 났고 아파트 복도의 정적에 거의 묻혔습니다. 저는 나무 문을 살짝 밀어 몸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첫발이 거실의 시원한 나무 바닥에 닿는 순간 짙은 공기와 함께 강렬한 꽃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향은 제가 극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백합 향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집에서는 절대로 백합 향이 나는 에센셜 오일이나 향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항상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향기의 존재는 제 의심에 대한 확고한 긍정이었습니다. 거실은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어두웠고 두꺼운 천 사이로 희미한 오후의 햇살 몇 줄기만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문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던 고양이 보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보리가 어딘가에 갇혔거나 더 나쁘게는 이 더운 날씨에 발코니 밖으로 쫓겨났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장을 지나갔고 제 눈은 도저히 착각할 수 없는 한 가지 디테일에 멈췄습니다. 지훈의 반짝이는 검은 구두 옆에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이 달린 크림색 스트랩 하이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구두는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업무상 이동이 편하도록 굽이 낮거나 플랫 슈즈를 선호했습니다. 반면 이 구두는 제 소박한 스타일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화려하고 과시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뻔뻔한 침략의 상징처럼 제 집안에 당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플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가꾸어 온 가정 안에서 살과 뼈를 가진 실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안쪽 카메라 시스템의 중앙 수신기가 있는 TV 선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전원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뽑혀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기만에 대한 침묵의 증거처럼 수신기 윗면에 손을 대보니 아직 약간의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는 전원이 끊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행동은 범인이 매우 경험이 많고 원격 감시를 막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누구를 속이기에는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던 지훈의 그 교활한 장꾀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오크나무 커피 테이블 위에는 유리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안에는 마시다 남은 주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는데 그 짙은 붉은색은 제가 공항에서
본 영상 속 여성의 취향과 일치했습니다. 매일 힘든 일을 마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이 공간은 이제 낯설고 암울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마치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낯선 손님이 된 기분이었고 침실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열한 연극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 진실이 가슴을 찢을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주침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안에서는 어떤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유행가와 섞인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지훈이 저 여자를 몇 번이나 이곳에 데려왔을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 결혼 침대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침실문 앞에서 몇 분간 가만히 서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 박동과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속에는 결혼식 날의 추억과 평생을 함께하자는 굳은 맹세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붙일 수 없는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가정도 의지할 남편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모래 위에 세워진 가짜 행복 속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피부로 전해지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문을 두드리거나 지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들이 변명하거나 숨길 기회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모드를 켜고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평온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생사를 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된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거실의 나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려 일부러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침실 안의 침묵은 즉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와 당황한 속삭임으로 깨졌습니다. 약 1분 후 침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끔찍하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반바지만 입고 있었고 항상 단정하게 빗던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낮은 온도로 에어컨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스마트폰을 든 채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저와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에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과 극도의 공포가 뒤섞여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유령을 본 듯이 커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떨리는 입술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겨우 몇 마디 말을 더듬으며 왜 지금 부산행 비행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안에서 비겁함과 거짓말로 가득 찬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지금 판교에서 계약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집에 있냐고? 지훈은 파트너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회의가 취소되었다고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집에 와서 잠시 쉬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 제가 전화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마치 더러운 진흙탕을 덮으려는 진흙층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선반을 가리키며 왜 플러그가 뽑혀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훈은 제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며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마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대충 정리하다가 전선을 건드려 플러그가 빠진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확인하겠다며 제가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훈의 뻔뻔함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어리석은 이유로 저를 속이려 하는 방식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저를 우연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쉽게 믿는 3살배기 아이로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지훈에게 다가갔고 제 숨결이 그의 땀으로 흥건한 얼굴에 닿았습니다. 다음 출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은 개인 물품 몇 가지를 가지러 침실에 들어가야 하니 비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하며 길을 막았고 마치 그 안에 있는 끔찍한 비밀을 보호하려는 듯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지금 침실이 너무 어수선해서 제가 그 광경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면 그가 잠시 정리하고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방해는 저 여자가 아직 방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내연녀를 맹목적으로 보호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재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고 있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제3자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남자, 지난 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염치라고는 조금도 없는 비열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민서야, 제발 진정해. 그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달콤한 말들을 사용하며 제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며 제게 잘못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와서 얼마나 우습고 값싸게 들리는지 거짓말이 그의 피에 스며들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억눌린 분노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불안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 인내심은 바닥났고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파트 경비원을 증인으로 부르게 하고 싶지 않다면 옆으로 비켜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비원을 부른다는 말에 지훈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알려지면 이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문 앞을 막고 서서 뒤에 있는 수치스러운 진실을 감추기 위해 남은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침실 문 앞을 막고 서 있었고 그의 숨은 매우 가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문틈을 가렸고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는 계속해서 제발 거실에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침실 안에서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쾌한 최신 유행가였습니다. 그 즐거운 소리는 기만으로 가득 찬 이 분위기 속에서 유난히 어색하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지훈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을 떨었고 이미 창백했던 얼굴은 더욱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지만 그의 스마트폰은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벨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주인은 분명 이 방 안에 있었고 아마도 즉시 끌 수 없어 극도로 당황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거짓말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배신자로부터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들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지훈의 어깨를 밀었고 그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3개 돌려 침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가장 사적이고 신성한 공간이었던 그 방은 이제는 역겨울 정도로 짙은 백합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넓은 침대 위에는 시트가 구겨져 있었고 베개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어 이곳에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문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지훈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었던 전화벨 소리는 방구석에 있는 큰 오크나무 옷장이 있는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다가갔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 방 안에 다른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때문에 억눌린 숨소리였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달려와 제 팔을 잡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가장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옷장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리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저와 지훈의 드레스와 셔츠 더미 사이에서 한 여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다리를 꼭 껴안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뒤로 얼굴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폭풍에 맞은 어린 새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여전히 불이 켜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을 복도 영상에서 스쳐 지나갔던 옅은 색의 드레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극도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훈이 관리하는 부서의 젊고 아름다운 부하 직원인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명절이나 회사 회식 때 종종 우리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게 민서 언니라고 다정하고 존경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유진의 재치와 민첩함을 매우 아꼈고 심지어 지훈에게 업무적으로 그녀를 더 많이 도와주라고 여러 번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진실은 오랫동안 제가 가졌던 순진한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가득한 눈과 떨리는 입술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활기찬 젊은 여성의 평소 자신감과 자부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자의 굴욕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그렇게 뻔뻔하게 남의 집에 들어와 그들의 침대에 눕고 발각되자 이렇게 불쌍한 척할 수 있을까? 저는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눈을 단 한순간도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고 그 비겁한 흐느낌은 저를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순간적인 약함 때문이었고 유진이 먼저 유혹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즉시 유진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간청의 말들은 이제 제게 공허하고 무가치한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실 한가운데 서서 제 앞에서 떨고 있는 두 사람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에서처럼 미친 듯한 분노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실망에서 비롯된 냉랭함과 단호한 결심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 집과 이 결혼이 카메라 플러그가 의도적으로 뽑혔을 때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진을 보고 지훈을 보며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분명 어려울 것이지만 이 거짓된 조각들과 단 하루라도 더 함께 사는 것보다 1000배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굴욕감에 떨고 있는 두 사람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옷장 안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로 얼룩진 화장을 가리기 위해 제 드레스들을 사용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거나 저속한 말로 모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침묵이 어떤 욕설보다 더 무서울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의미 없는 간청을 중얼거리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온몸에 퍼지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옷장으로 다가가 목소리는 바꿀 수 없는 판결처럼 단호하고 명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즉시 옷장에서 나와 옷을 제대로 입고 3분 안에 제 집에서 사라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진은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비틀거리며 나왔고 다리가 너무 떨려 나무 바닥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보고 내연녀를 부축하려 달려들었지만 제 날카로운 눈빛에 그는 즉시 멈칫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침대 옆에 걸쳐있던 옅은 색 드레스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어 몸에 대충 두르고 침실 안 화장실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공포에 차서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출입구 바로 앞에 서서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라고. 어쨌든 유진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어린 소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마르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내연녀를 걱정하기 전에 자신의 낯짝이나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맹세를 배신한 것은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약 5분 후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명품 핸드백을 집었고 손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 문을 막고 서서 그 핸드백을 즉시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진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고 눈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분명 그들의 불법 가택 침입과 부적절한 관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유진은 너무 놀라 공포에 질려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반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서서 현관문으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따라 급하게 달려가는 발소리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메마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저와 지훈, 그리고 배신과 굴욕으로 가득 찬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유진의 핸드백을 주었습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무음 모드로 설정된 두 번째 스마트폰, 몇 가지 비싼 화장품, 그리고 특히 제가 의심했던 대로 지훈이 몰래 만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예비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영혼 없는 시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불안정하게 걸었습니다. 저는 동영상 녹화 모드인 스마트폰과 유진의 핸드백을 확실한 증거로 손에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나무 바닥 위로 내딛는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파편들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1인용 소파에 앉았고 맞은편 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훈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유진의 핸드백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고 천장의 조명이 모든 것을 마치 막이 내린 연극처럼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기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제가 출장 가는 날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올 만큼 뻔뻔했는지 명확하게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기 전에 그가 자신을 위해 약간의 염치라도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너무 작고 끊겨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약 3개월 전 회사 연말 회식 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진의 유혹과 그녀의 달콤한 말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탓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매우 사랑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로 바쁠 때 그는 자신의 집에서 외로움과 관심 부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변명들은 정말 우습고 비열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배신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지훈을 보며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그 남자의 영혼의 완전한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배신이 제 잘못이나 제 일이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이기적인 선택이었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자존심이 결여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거나 올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연극을 빨리 끝내고 환상 속에서 살았던 세월 뒤에 제 삶의 평온과 자유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훈을 관찰했고 그의 얼굴 근육이 혼란스러운 숨결에 따라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호텔에서 가졌던 은밀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일에 몰두해 있을 때
틈을 타 유진을 집으로 몰래 데려왔던 점심시간들에 대해서도 그가 내뱉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은 조용히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비열한 자백과 비겁한 흐느낌 하나하나를 지우는 유진에게 아파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예비 열쇠를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감시할 수 없도록 유진에게 카메라 시스템 전원을 끄는 방법을 알려준 것도 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치밀하고 교활한 계산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제 가정을 쾌락의 장소로 만들었고 제 절대적인 믿음을 부정한 쾌락을 위한 값싼 장난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유진이 소유하고 있는 명품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공동 계좌에서 큰 금액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디테일을 듣자 제 마음은 재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다음 달 일본에서 결혼기념일 여행을 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의 등 뒤에서 내연녀를 위해 그 돈을 썼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오늘 점심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가 제가 막 떠나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지훈은 제 비행이 길 것이고 제가 부산에서 회의로 바빠 카메라를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비행을 취소하고 현장을 덮칠 만큼 예민하고 단호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훈의 수치스러운 자백은 스마트폰에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제 손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보이지 않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진술들로 나중에 있을 제 이혼 소송 절차는 법적으로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열한 인간과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제게 저지른 모든 일 후에 빈손으로 이 결혼 생활을 떠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보며 그가 제 부모님을 생각했는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친아들처럼 여기셨고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훈은 제 부모님 이야기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 집이 대부분 제 부모님의 평생 모은 저축과 결혼 전 제 명의의 예금으로 마련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급에서 매달 이자를 갚는데 아주 작은 부분만 기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그는 빈털터리가 되고 한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극도의 경멸을 받게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지훈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제 바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평생 제 노예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노예라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제 곁에 거짓말쟁이와 비겁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스마트폰을 들고 녹화를 중지한 후 영상을 이중 비밀번호로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저는 지훈을 보고 차가운 목소리로 제 인내심이 정말로 바닥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최소한의 개인 물품을 챙겨 오늘 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놀라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차갑고 단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늦은 밤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 그의 일이었던 것처럼 그것도 전적으로 그의 일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신자의 거처를 걱정해 줄 책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즉시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춘천에 있는 제 오빠에게 전화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제 오빠 이야기에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제 오빠가 성격이 불같고 여동생을 극도로 아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에게 닥칠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큰 여행 가방을 꺼내 거실 한가운데로 세게 던졌습니다. 지우는 여행 가방을 보고 저를 보며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굴욕감 속에서 침실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 자신의 옷과 개인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소파 밑에서 막 나온 고양이 보리를 보았습니다. 보리는 작은 소리로 울며 다가와 마치 위로하려는 듯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지우는 침실에서 한참을 서성거렸고 가끔 그의 비겁한 흐느낌과 옷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소리가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보리를 쓰다듬었고 시선은 여전히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진의 핸드백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다시 한번 열어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외에 안에는 강남의 한 대형 매장에서 구입한 보석 구매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생일날 그가 회의가 늦어져 바쁘다며 아파트 입구에서 급하게 산시든 꽃다발 하나만 가져왔을 때 그는 금은방에서 내연녀를 위해 비싼 목걸이를 고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제 자존심에 가해진 마지막 강타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매일 밤 투덜대던 회사의 매출 압박과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변명을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느꼈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침실에서 나왔고 얼굴에는 여전히 비겁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창고에 큰 물건 몇 개를 남겨두고 나중에 다시 와서 가져가도 되냐고 쉬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만약 오늘 밤에 모든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전문 이삿짐 센터를 불러 그의 모든 물건을 그가 일하는 회사 사무실로 직접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속한 어떤 것도 제 시야에 단 1초도 더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우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짐이 회사로 배달되면 자신의 모든 경력과 명예가 동료들의 뒷담화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간청과 애원에서 극도의 비열한 원한으로. 그는 어쨌든 이 집에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은행 이자를 갚는 돈은 그의 월급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를 동물처럼 쫓아낼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떠나게 하려면 지난 2년 동안 오른 집값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콤한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지훈의 비열함과 실리주의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경멸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배신자를 향한 혐오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모든 은행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난 2년 동안 매달 갚은 이자를 모두 합쳐도 제 부모님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비싼 가구와 기타 비용으로 지불한 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족 공동자금을 내연녀를 위해 쓴 것에 대해서는 그가 몰래 사용한 부가 신용카드 명세서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싶다면 끝까지 갈 용의가 있지만 그때는 최고 수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멈춰섰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비겁함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법적 증거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크게 버려 법정에 서면 개인적인 명예부터 미래의 경력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고 분노와 무력감에 핏줄이 설 정도로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결심을 바꾸고 시골에 계신 당신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의 전말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 당장 가세요.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나무 바닥 위에서 긁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문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잠시 멈췄지만 아마도 자신에게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섰고 아파트 문은 메마르게 쾅 닫히며 집 안에는 광활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온몸이 지치고 기진맥진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배신자는 집을 떠났지만 그가 제 마음에 남긴 깊은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쓰라리고 고통스럽게 아파왔습니다. 저는 고양이 보리를 안고 발코니로 나가 아래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량의 흐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외로움이 아니라 값싼 기만 속에서 계속 사는 대신 용감하게 자유를 선택한 한 여성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배신자를 떠나보내고 아파트 문이 쾅 닫힌 후 저는 거실 한가운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공간은 이제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황량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품에 안고 두려움에 떨리는 심장 박동과 거친 숨소리를 느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서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벽 모퉁이마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방금 일어난 끔찍한 기만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필요한 옷 몇 벌, 중요한 신분증, 그리고 보리 용품을 작은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아파트 문을 굳게 잠그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폐허 더미에서 도망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한남동의 강변 빌라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수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유하고 독립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저를 감싸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고급 빌라 문 앞에 차가 멈추자마자 수연이 이미 나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제 목소리가 그녀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연은 서둘러 다가와 제 캐리어를 들어주고 보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어깨를 꽉 껴안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포옹에 지금까지 억눌렀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연은 저를 넓고 차분한 백단향 오일 향기가 나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감기를 예방하고 기운을 차리라며 파와 후추를 듬뿍 넣은 뜨거운 전복죽 한 그릇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맞은편에 앉아 휴지로 제 뺨의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든 제 곁에는 자신이 있고 가족과 빛나는 미래가 있다며 지운 같은 비열한 인간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죽을 가져오셨고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씩 떠먹으며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에 조금씩 정신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제가 수집한 녹음 파일과 증거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훈이 직접 카메라 플러그를 뽑은 것과 유진이 옷장 안에 숨어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수연은 화가 나서 커피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이라고 욕했습니다. 수연은 우리가 결혼할 때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제 부모님인데 그가 어떻게 그 집에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연의 집 손님방에서 누웠습니다. 고급스럽고 푹신한 침대가 있는 방이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발치 작은 쿠션에서 잠든 보리를 보며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처음 지훈을 만났을 때 그가 착하고 성실하며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무서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니면 원래 그의 본성이 그랬는데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 배신은 과거를 꿰뚫는 칼날 같아서 모든 아름다운 기억을 흐리고 거짓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커튼을 뚫고 들어온 눈부신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연은 소고기 쌀국수와 오렌지 주스로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친한 선배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제가 강해져서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며 그 배신자가 단돈 1원이라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눈에 담긴 결심을 보고 제 마음도 힘을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속임수에 넘어간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명예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수연의 집에서 이틀간 머물며 마음을 추스른 후 저는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가 대대적인 청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전문적인 청소업체에 연락하여 제 생활 공간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존 탈취기, 산업용 청소기, 전문 세척액 등 모든 장비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와 수연이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제3자의 역겹고 짙은 백합 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청소 직원들에게 배신이 가장 뻔뻔하게 일어났던 주침실부터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운 전문성으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존재로 더러워진 침대 시트, 베개 커버, 그리고 큰 매트리스를 모두 제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이제 제게 거짓말의 세균 덩어리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큰 자루에 담아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져가도록 했고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텅 빈 침실을 보며 지훈과 유진의 마지막 물리적 흔적이 쓸려나가는 것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유진이 굴욕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옷장 구석구석을 닦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소팀이 침실에서 일하는 동안 저와 수연은 거실과 주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칫솔 세트, 커플 수건, 그리고 서랍에 남아있던 부부의 사진 같은 모든 커플 용품을 모았습니다. 바로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큰 상자에 담아 시골에 계신 지훈의 어머니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파탄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로서 저는 또한 복도에 걸려있던 지훈의 모든 초상화를 떼어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조용한 빈 공간이 남았습니다. 집은 점차 원래 상태로 돌아가며 오랫동안 덮고 있던 거짓된 행복의 껍질을 벗어던졌습니다. 저는 청소팀에게 청소가 끝난 후 계피와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집 전체를 훈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연의 따뜻하고 상쾌한 향기가 그 역겨운 인공백합 향기를 점차 대체했습니다. 나무 바닥은 광이 났고 창문 유리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오후의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옆에서 제가 거실에 싱싱한 해바라기, 화병 몇 개를 장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집이 제 숨결, 즉 순수하고 활기찬 기운을 띠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간을 정화한 후 다음으로 한 일은 열쇠 기술자에게 연락하여 전체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굴 인식과 지문이 통합된 최신 독일제 스마트 전자 도어락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건물관리사무소에 지훈이 사용하던 모든 비밀번호와 카드키를 비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열쇠 기술자는 매우 꼼꼼하게 일했고 조용한 오후에 울리는 작은 드릴 소리는 마치 재탄생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로운 자물쇠가 설치되자 저는 제 지문과 마지막 예비 수단으로 수연의 지문을 설정했습니다. 오크문에 달린 반짝이는 자물쇠를 보며 이제부터는 어떤 배신자도 제 사적인 세계를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수연은 강남의 한 고급 가구점에 가서 침실용품을 모두 새로 구입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하늘색 침구 세트, 편안한 라텍스 매트리스,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했던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의 장식품들을 골랐습니다. 직접 새로운 물건 하나하나를 고르는 것은 제가 진정으로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거나 양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천과 계피 오일 향기가 나는 새로운 침대에 누워 절대적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되찾는 여정은 아직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시작하기에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생겼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수연은 저를 광화문에 위치한 호화로운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와 은은한 종이 향기로 매우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법정에서 수년간 싸워온 사람의 예리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화창한 오후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회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유진의 핸드백과 지훈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침실에서 두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을 때까지 김 변호사는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가끔 그는 검은색 가죽 수첩에 핵심 사항을 메모했습니다. 제가 지훈이 집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고 지난 2년간의 은행 이자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김 변호사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혼인 및 가족법에 따르면 이 집은 제 개인 자금과 결혼 전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구입되었기 때문에 제 합법적인 고유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월급의 일부를 이자 상환에 기여한 것은 단지 가족의 공동생활비로 간주될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훈의 고의적인 혼인 파탄 유책 행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즉시 일방적인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택 구입 자금 출처와 지훈이 공동기금에서 내연녀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사용한 부정한 지출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계좌 명세서 사본을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 제가 지훈이 협박하는 것처럼 어떤 돈도 배상하지 않고 집의 소유권 전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자신감과 전문성은 제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라 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주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소장 초안과 필요한 증거 목록을 완성하는데 3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자주 연락을 유지하고 지훈이 감정적인 말로 심리를 흔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절대로 단독으로 합의하거나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배신자에 대한 제 인내심이 정말로 바닥났으며 이 소송에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수연과 함께 광화문 광장 아래 분주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켜지기 시작했고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의 굳건한 보호와 진정한 친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오늘 밤 기운을 차리기 위해 제가 항상 좋아하던 해산물 구이를 먹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층 빌딩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고 배신의 파편 속에서 서서히 일어서는 강인하고 능력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강변 식당에 앉아 저와 수연은 자유를 향한 여정의 순조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레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훈이나 지난 고통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대신 일과 미래의 먼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발견할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과거의 어둠 속에 자신을 파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은 정의를 집행할 것이고 저는 제 행복할 권리를 집행할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음의 모든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집을 나간 후 제 삶은 새로운 골칫거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 전화번호를 차단했지만 지훈은 끈질기게 대포폰을 이용해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오는 것은 담배와 술에 찌든 그의 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옛 추억을 들먹이며 애원했고, 어떨 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가 가장 힘들 때 남편을 버리고 돈과 명예만 아는 정없는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강남 중심가의 사무실에 앉아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계속 깜빡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대신 의도적으로 제 정신을 괴롭히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 속에서 혐오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업무용 메신저 앱으로 장문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제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의 극도의 이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장이 제 명예와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전혀 기여하지 않은 재산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연은 종종 사무실에 들러 점심을 가져다 주며 지훈의 장난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연은 그 같은 남자는 본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만 능하고 강한 사람을 만나면 비겁한 본색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지훈이 회사에서 큰 소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코웃음을 치며 그가 한번 해보게 두면 누가 창피를 당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소송 자료에 추가하기 위해 모든 통화 기록을 남기고 협박 메시지를 캡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집하는 모든 증거는 배신자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견고한 벽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사무실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지훈이 갑자기 큰 콘크리트 기둥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남루해 보였고 입고 있는 옷은 며칠 동안 빨지 않은 것 같았으며 붉게 충혈된 눈은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서서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지훈은 큰 소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진과 완전히 헤어졌으며 제가 용서해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하고 떠나달라고 요구하자 지훈은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제가 실리적인 여자라고 소리치며 합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절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훈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며 어떻게 2년 동안이나 그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살 수 있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건물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행동을 본 지훈은 당황하여 주차장의 어둠 속으로 등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보이지 않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배신자는 마침내 막다른 길에 몰려 가장 추악한 구석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저는 차에 타서 문을 굳게 잠그고 수연의 집으로 운전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고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지금 제 마음은 진정한 평온함만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마침내 시골에 있는 시댁 식구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제가 수연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고는 모든 불확실함을 끝내기 위해 전화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막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책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제가 집을 차지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를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방식의 낡은 논리로 저를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가끔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사회에서 흔한 일이라며 아내라면 가정을 지키고 이웃의 흉을 보지 않도록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날 밤 지훈을 집에서 쫓아내 친구 집에서 떠돌게 만든 것이 너무 매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씁쓸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훈이 정말로 가정을 소중히 여겼다면 왜 결혼식 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사주신 바로 그 침대에 내연녀를 데려와 눕힐 만큼 무정했을까요? 제가 만약 시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그 뻔뻔한 배신을 미소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침묵했고 이윽고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직장도 집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지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서울로 올라와 아들을 다시 가르치고 양가 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제게 사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가족의 정을 내세우는 것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제 존경심은 여전하지만 저와 지훈의 결혼은 그가 저를 속이기 위해 카메라 플러그를 뽑은 순간 이미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일이 변호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법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일이 법정에서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지훈이 마지막 남은 염치를 지켜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변호사와 법원을 언급하자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음이 없고 돈만 아는 실리적인 여자라고 큰 소리로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 제가 그렇게 쉽게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모욕적인 말이 점점 심해지자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제가 아주 올바르게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잘못된 편을 드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며 저 또한 지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나니 큰 심리적 부담이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용은 결코 유약함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보리를 품에 안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장애물들을 넘기 위해 정말로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더 이상 거짓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기심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 영혼을 위한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이때 제 상사인 능력 있고 세련된 여성분은 제 사생활에 대해 깊이 묻지 않고 대신 회사의 매우 중요한 유통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고도의 집중력과 예리한 결단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불타는 열정으로 일에 뛰어들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시장 데이터 연구, 전략적 파트너 미팅, 그리고 새로운 운영 방안 구축에 할애했습니다. 숫자와 전략을 주도하는 느낌은 제게 본래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가치가 성공적인 결혼이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갈고 닦은 능력과 역량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은 회의에서 다시금 결단력 있고 예리하며 에너지 넘치는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훈의 괴롭힘 전화 때문에 어두운 얼굴이나 피곤한 눈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항상 가장 단정한 모습과 전문적인 태도로 나타나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연은 가끔 사무실에 들러 싱싱한 해바라기 꽃다발을 보내주었는데 이는 강인함과 항상 빛을 향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할 때 이상한 매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독립과 자유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배신에 감사해야 해. 덕분에 내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그늘 속에서 나 자신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프로젝트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스마트 창고 관리 기술을 적용하자는 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시범 운영 첫 달 만에 회사가 수억 원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눈부신 성공은 제가 그룹의 지역 전략 이사로 승진하는 결정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력의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임명식은 소박하지만 매우 장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명함을 손에 들었을 때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인생의 가장 혹독한 폭풍을 이겨내고 새로운 높이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받은 두둑한 보너스는 제가 부모님께 예전에 지원받았던 집값 빚을 조기에 갚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홀로 앉아 반짝이는 서울의 거리 불빛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운과 배신에 대한 과거는 이제 제가 성공적으로 극복한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생활 공간을 정화했고 법적 문제에 맞섰으며 이제 제 경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알지만 승리자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밤 이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을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야 가장 빛나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운명의 배를 조종하는 곳에서 그 주말, 저는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여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고양이 보리를 데리고 춘천의 고향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급 리무진 버스에 앉아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며 길 양옆으로 펼쳐진 푸른 논을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흙내음과 풀냄새, 그리고 강원도 특유의 햇살이 여전히 아물지 않은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속임수로 가득했던 서울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고향의 진솔한 평온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며칠 머물다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은 이른 아침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역력했지만 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차에서 내리자 조금은 마음이 놓이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른 손을 꼭 잡고 따뜻한 향 냄새가 나는 안방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이나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 깊이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어머니의 관용과 이해심에 제가 얼마나 작고 보호받는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향긋한 연잎차를 끓여 바람이 시원한 텐마루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에게서 지훈의 수치스러운 이야기, 전말을 다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인생에서 누구나 사람을 잘못 볼 때가 있다고, 중요한 것은 딸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를 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집을 살 때 지원해준 큰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제 청춘이 너무나 큰 기만을 견뎌야 했던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삶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따뜻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오빠는 만약 지훈이 다시 한번 고향의 얼굴을 비추거나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진정하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저는 부모님께 새로운 직위와 두둑한 보너스로 예전에 집을 사기 위해 빌렸던 돈을 곧 모두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 돈은 평생 모아 자식들이 기댈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집을 지켰으니 나중에 의지할 수 있는 제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골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논두렁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와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 오래된 나무 침대에 누워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와 저에 대해 항상 안부를 묻는 이웃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제가 감정적으로 여전히 매우 부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거짓된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안식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품에 안고 평온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고향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도시에 돌아가면 마지막 도전에 맞서기 위해 몇 배는 더 강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지 2주 후 판사의 통지에 따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매우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참석했습니다. 반면 지우는 그의 어머니와 다소 초라해 보이는 법률 상담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지우는 즉시 원망스러운 태도에서 애원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와 손을 잡으려 하며 철저히 준비된 후회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각한 잘못을 깨달았고 가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며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즉시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매우 엄하게 꾸짖었으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녀는 도덕에 대한 무거운 말들을 사용하며 제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현명한 여자는 자식을 위해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이 서투른 연극 앞에서 조금도 표정 변화 없이 냉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입장을 대변하여 혼인의 목적이 더 이상 달성될 수 없고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외도 행위가 있었으므로 단호하게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훈이 내연녀를 집에 데려온 것을 부인하며 유진이 스스로 찾아온 오해일 뿐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복도 카메라 영상을 추출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의 죄가 담긴 영상과 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정실 전체는 무서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떨리는 입술로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굴욕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 판사는 엄숙한 눈빛으로 지훈을 보며 이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재산의 출처가 명확하게 증명되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지훈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집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지훈에게 자신과 가족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합의 이혼 서류에 협조적으로 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탐욕스러운 본성은 법정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고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난 2년간의 은행이자 상환기여와 청춘에 대한 보상 비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그가 지출한 금액이 그 숫자의 5분의 1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내심이 여기서 정말로 끝났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카메라 플러그를 뽑았던 순간을, 유진이 옷장 안에서 굴욕을 당하며 숨어있던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단돈 1원도 그에게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만약 그가 이 소송을 부당하게 계속 끌고 싶다면 이 자백 녹음 파일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그가 다시 취업하려는 그룹의 인사부에 직접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훈은 제 눈에 담긴 차갑고 단호한 결의를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예전에 유순하고 쉽게 휘둘리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정은 지훈의 고집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유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법적 싸움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것에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후 지훈이 외도하다 아내에게 집에서 현장 발각되었다는 소문이 업계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과 그룹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전 회사도 오랜 파트너들로부터 그의 개인적인 품행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동료들의 경멸은 지훈을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에서 직무 정지를 당했고
수입이 대폭 삭감되어 이전과 같은 허울 좋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요청에 따라 건물 경비팀이 로비에서부터 그를 막았습니다. 비서가 그가 정문 밖에서 소리치고 있다고 보고했을 때 저는 살짝 미소 짓고는 책상 위의 전략 보고서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배신자는 이제 자신이 뿌린 기만의 씨앗에서 싹튼 쓰디쓴 결과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으로부터 유진이 해고된 직후 지훈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지방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모든 잘못을 그의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죄악의 동맹은 개인의 이익이 위협받자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큰 소리치거나 훈계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신음과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좁은 원룸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굴어 아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성인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지훈에게 체면을 지키며 떠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탐욕과 배신으로 저를 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사생활을 존중하고 더 이상 전화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1은 재구축 프로젝트의 연이은 성공으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지역 전략 이사로서 첫 월급과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액수는 많은 사람이 꿈꿀 만한 숫자였습니다. 돈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큰 금액을 보내 빚의 일부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셨지만 이것이 제 정당한 노동의 결실로 효도하는 제 자부심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또한 강남 아파트의 침실 가구를 제 취향에 맞는 고급 제품으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새나무 향기가 나는 공간에 서 있을 때 절대적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배신에 대한 어두운 과거는 정말로 기억의 한 구석으로 멀리 밀려났고 제 앞에 활짝 열린 밝은 미래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자 주변 세상도 훨씬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제게 신뢰에 대한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고 단호하게 닫힌 낡은 장이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고 발코니에 서서 화려하게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서울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지훈 사이의 이혼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재판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 뒤 서울의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상쾌해졌습니다. 저는 매우 자신감 있고 평온한 마음으로 서울 가정법원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제 옆에는 꼼꼼하게 준비된 명백한 증거 서류를 든 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잠을 못 자 눈밑은 검게 그늘졌으며 예전의 위풍당당한 남자의 기세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지훈의 외도 증거가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훈이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정 감시 시스템을 차단한 과실에 대해 명료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공개된 영상, 복도 카메라, 그리고 자백 녹음은 지훈이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제 변호사가 집이 혼인 전 친정 부모님의 자금 지원과 제 합법적인 개인 소득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은행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지훈이 집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은 혼인 기간 중에 고유 재산에 관한 법규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제 마음을 매우 가볍게 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심각한 가정 불화와 남편 측의 과실을 이유로 제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법원은 강남의 아파트가 제 고유 재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우는 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도 갖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지훈이 그 기간 동안 공동 가계 자금을 내연녀를 위해 비슷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지훈의 1억 원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지훈은 매달 이자를 갚는데 기여한 공로로 약간의 돈을 받게 되었지만 이 금액 또한 규정에 따라 제게 지급해야 할 정신적 피해 보상 의무금에서 일부 공제되었습니다. 주심 판사가 재판 종료를 선언했을 때 지친 제 영혼을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귀중한 자유가 명백한 법적 판결로 공식적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재판정을 나오며 외롭고 처참하게 패배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복도 밖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붉어진 눈으로 안타까워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원 정문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부신 정오의 햇살에 눈을 찡그려야 했지만 제 마음은 조용한 기쁨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축하했고 이것이 자신이 맡았던 혼인소송 중 가장 공정하고 합당한 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헌신과 뛰어난 전문성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수연은 법원 정문 밖에서 눈부신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일찍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껴안고 마침내 제가 기만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푸짐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항상 태양을 향하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보며 이제부터 제 인생도 항상 그렇게 빛나고 따뜻하며 자유로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이혼 판결을 받은 그 운명적인 날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이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 최고의 화장품 그룹에서 전국 전략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일은 바쁘지만 영감이 넘쳐 경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점을 향해 나아가게 해줍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저와 고양이 보리만의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제 집 발코니는 매일 제가 정성껏 가꾸는 해바라기와 장미 화분들로 항상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빚을 모두 갚았고 두 분이 노후에 전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시골에 작은 밭을 사들일 만큼 큰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새로 산 차를 직접 몰고 고향집을 방문하고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가 예전보다 더 젊고 아름다워졌으며 빛나고 능력 있어 보인다고 칭찬합니다. 저는 깊은 감사함으로 그 칭찬들을 받아들이며 저를 강철 같은 정신과 굳건함을 갖도록 단련시켜준 지난날의 거센 폭풍에 조용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지훈이나 다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주기 전에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훈에 대해서는 수연에게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살며 생계를 위해 힘든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몇 번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그의 모든 귀로를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배신자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서는 바로 완전한 망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제 밝고 자유로운 미래를 흐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제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기억의 어두운 구석에 깊이 넣어둔 슬픈 추억입니다. 수연은 가끔 제 주변에 성공하고 진실한 남성들이 많으니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라고 넌지시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지금 제 마음은 절대적인 독립과 자유로 매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새로운 어깨에 기댈 필요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 자신 안에서 무한한 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다면 훨씬 더 냉철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 혼자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고 다채로울 것입니다. 오늘 밤 서울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초여름 비가 내립니다. 저는 아늑한 거실에 앉아 품에서 곤히 잠든 보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처마 끝에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영혼의 모든 작은 구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잔잔한 음악 같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다녀온 먼 여행의 기념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인생 여정에서 얼마나 작은 모래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의 파편들은 제 손으로 자유와 행복이라는 이름의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림으로 다시 맞춰졌습니다. 내일 아침 눈부신 햇살이 비추면 저는 다시 에너지 넘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정복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